지난 4일 오전 10시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화학 운반선이 걸프 해역을 지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이란의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방공군으로 총 4개의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란을 집권한 라흐바르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특별한 무장친위대 사병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수비대이죠. 다른 군대가 국가를 지키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한다면 혁명수비대만큼은 이란 권력의 최정상인 대통령의 의지만을 따르는 특수한 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뜬금없이 한국의 민간화학 운반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에 이 소식을 들은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심지어 이란 측에서 밝힌 납포의 이유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선박에는 7,200톤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선박을 납포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케미오는 이란 남부 반다라바스항에 억류 중인 상태인데요. 한국케미오의 선사인 DM쇼핑 측에서는 해당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만 표명할 뿐입니다. 우리 배 이외에도 주변에 수많은 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배로 인해 해양오염이 되고 있었다면 벌써 신고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해당 지역은 중동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각종 물자와 석유 등을 운반하는 배가 무수히 많은데 만약 우리 선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미 사진으로 찍혀 세계의 언론에 도배됐을 것이고 환경단체의 반대 성명도 발표됐었겠죠. 우리 선사의 선박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해양오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장 3개월 전에 검사를 했을 때도 새 것 같았고 심지어 그 배는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버릴 정도로 친환경화된 선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를 보고 이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상안전관리업체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의 파트너 멀로 앤더슨은 이번 납포는 그동안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이용하여 보여준 전형적인 행위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에서는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지난 4일 저녁 이란의 외교부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선원 전원의 안전 여부를 대한민국 측에 통지하고 불법적으로 납포한 선박 조기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에서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갈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에게 선박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동참한다. 라며 한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섰기 때문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미국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희생자가 된 것 아니냐며 이란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날을 세우는 국내 네티즌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합의 파기와 관련하여 수년 동안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며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시행하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선박에 납포된 지난 4일 역시 이란이 자국의 지하시설에서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입니다. 이에 미국은 본토로 이동시킬 예정이었던 니미츠 핵추진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에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의 선박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란은 이를 납포하여 미국을 협박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역시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자국의 선박이 많기 때문에 한국 선박의 납포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들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란에서 석유의 대금을 재촉해도 무시할 뿐인데 한국의 선박을 납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
구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 아니야?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상의 임금을 내라고 협박하는 거야. 근데 이 건은 실제로 한국이 수입했던 원유에 대한 대금을 이란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란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란이 지금까지 잘 참은 거지.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기회라는 듯이 이란에게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잖아? 라며 피해자인 한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한국을 욕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약 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긴 했지만 한국과 이란은 기존에 활발하게 진행해오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비단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이란이 거래를 할 때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대금을 이란이 나중에 빼가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더욱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시키자 기존에 사용하던 우회 방식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란 중앙은행의 명의로 된 계좌들을 동결시켰고 이란은 이 돈을 빨리 달라며 현재까지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 날이 갈수록 외환위기가 심각해지자 한국에 대한 이란의 항의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역시 미국 정부에게 이 동결 자금은 이미 거래가 된 것이니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에서는 이번에 이란이 한국의 선박을 납포한 것의 목적 중에는 한국에 동결된 석유 대금을 돌려받는 것도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결국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으니 한국은 그저 두 나라 사이의 대립에 의해 생긴 불쌍한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타나이 이란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이란이 극적인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이란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물품을 사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할 비용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이 동결하고 있는 석유 대금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사용한다면 미국의 제재 아래서도 한국이 이란에게 돈을 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도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이죠. 즉, 이란도 한국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란에게 쉽사리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현재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납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미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국 케미오를 기습적으로 납포한 것이죠.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전후 배경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작정 한국을 비방하는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번 행동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선박의 납포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지역에 급히 청해 부대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대도 아니고 그 청해 부대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왔으니 이란 국민들은 복잡한 심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020년 2월 1일 오후 5시 오만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박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선원이 탑승한 이란의 선박이었는데요. 때마침 근처에서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국의 청해부대가 이들을 발견하여 즉시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란의 선박은 엔진이 정지되어 표류 중이었고 식량은 전부 떨어져 모두가 아사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청해부대에서는 그 즉시 쌀 20kg, 500ml 식수 192개, 초코파이 96개, 초코바 60개, 과일 통조림 24개, 1.5L 이온음료 6개, 선박용 배터리 2개, 1300L의 기름을 인도적 자원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죽다 살아난 이란 선원들은 10명 전원 무사히 고국에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이란의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란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극찬하는 기사를 한동안 계속 쏟아냈었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심양면 베풀었던 온정을 받은 국가가 한국의 선박을 불법으로 납포하여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를 본 청해부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겠냐며 이란의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이란 네티즌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해부대는 단순히 따뜻한 부대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본디 부대의 창설 목적이 해외에서 위협받는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청해부대는 막대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 이란에 파견된 4,400톤급의 최영함은 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 장병 등 총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1년 1월 21일 진행되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려고 연일 새로운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치명적인 카드 하나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12월 새로운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수출을 끊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관영 언론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한 보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은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주요 공급을 차단한 것을 참고해 반도체가 없으면 히토류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입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언론이 그냥 내보낸 기사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 최고입법기구는 지난 17일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화웨이, 틱톡, 텐센트 홀딩스, SMIC를 제재한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 당국에게 규제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기관에 대한 수출이나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49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중 48번째 조항의 내용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남용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중국은 실태를 기초해 상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자신들을 압박하면 바로 보복하겠다는 걸 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조안에는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즉, 중국 당국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수출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 정부는 국익 보호를 명분 삼아 히토류의 직접 회로 기판을 첫 번째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금속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중국 기업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끊어 퀄컴, 마이크론, 인텔 같은 미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업에 영향을 주어 무례한 괴롭힘에 대응할 때이다. 히토류는 존재량이 적은 스칸듐, 이토륨 및 란탄 계열 15개 원소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군사무기 체계 등 각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 수출 물량의 42.3%를 책임졌습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일본에서도 히토류가 나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워낙 미미해서 중국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히토류를 중동의 석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히토류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고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낮고 환경 규제 역시
약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도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고하게 쌓아둔 벽이 워낙 높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은 현재 히토류 수입량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든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돌연 미국 광산업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물자법을 동원해 광산 개발을 촉진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더불어 히토류 분야에서도 반중국 전선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이런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누려온 우위가 중국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흥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미국이 외교당국 간 협의에서 신흥 기술을 의제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 분야에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이른바 ERGI를 소개했습니다. ERGI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적인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히토류 등 에너지 자원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보츠와나 등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유럽연합도 최근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ERGI를 유럽연합의 비슷한 계획과 통합하려고 하며 한국과도 더 가까운 협력을 희망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ERGI는 미국의 쿼드 협력국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계획과 합쳐 클린 광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미 국무부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개최 예정인 에너지 정책 대화에서 ERGI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점점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도 나섰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재무장관이 함께 공급망 다변화를 공식 언급하며 자국 기업들의 탈중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갈등이 격화하면서 유럽연합을 파트너로 두려던 중국의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9일 독일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 참석해 독일 기업들에게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대아시아 수출의 4분의 3이 동아시아로 가고 그중 절반이 중국으로 간다.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함께 자리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한국을 언급하면서 대체국가로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 대유행을 무난히 잘 대처하면서 경제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독일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저물고 한국이 떠오르게 되겠네요.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